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도 생활 쓰레기 어디에 묻을지를 놓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갈등을 벌이고 있죠. 아직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두바이라는 나라에서도 쓰레기 걱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 나라는 쓰레기를 태울 대형 소각 시설을 건설 중인데 그동안 두바이는 쓰레기를 중국으로 수출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중국이 더 이상 외국으로부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죠? 한편 또 미국의 유명 아이스크림 업체인 벤앤제리스가 이스라엘에서는 자사의 아이스크림을 팔지 않겠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오늘 글로벌 리포트에서는 이런 다양한 나라 밖 경제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업종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 업종 분석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좋아진 업종, 나빠진 업종 정리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거의 1%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센터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영향으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미국 증시가 올라간 날 좀 기대를 갖고 시장을 봐도 네. 굉장히 차별화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음,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실 올해 내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체감적으로 잘 안 와닿으시다가 최근엔 더 와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MSCI 선진국과 이머징의 상대적인 가격을 보면 이미 2004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머징 자체가 다 약한 거죠. 네. 우리도 이머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예. 이게 왜 그럴까 하면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 뽑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다 아시겠지만은 백신 접종률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선진과 이머징 차이가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백신 정도 보면 미국과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한데 테이퍼링 움직임이에요. 이제 테이퍼링을 텐드럼이 온다 안 온다 여러 가지 얘기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경험이기 때문에 테이퍼 텐드럼은 안 오지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굉장히 달러가 강했고 이머징이 약했었거든요. 미국은 네. 좋았고. 네. 그때 이머징에서는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프레자일 5라고 해서 JP 모건에서 굉장히 그 용어도 새로 생겼었죠. 이머징에 이제 흔들리는 나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예. 최근에 보시면은 여하튼 굉장히 그런 이머징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만 좋고 나머지는 부진한 이런 흐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흥미로운 건 IMF에서 이번에 2021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또 수정했잖아요. 3월 거 대비 7월. 예. 수정했는데 선진국은 5.1에서 5.6으로 올라갔는데 이머징 자체 놓고 보면 6.7, 6.3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하튼 미국 자산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달러가 강한 거고 그다음에 결국은 미국 증시도 좋고 미국제 금리도 좀 내려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세 번째는 중국의 기업 규제 움직임인데 약간 진정됐다 치더라도 중국의 국책이 바뀐단 말이 있잖아요. 국가 정책이. 그래서 이거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올라가도 우리 이제 반응하지 않고 있죠. 근데 다 요약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달러가 강한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좋은 건 당연한데 흥미로운 거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상품 시장은 강하다는 거죠. 상품 가격들이.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 15년에는 상품 가격은 아주 세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상품 가격이 강하다 보니까 기업들 실적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이 커지는 거죠.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되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대형주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요즘 미국만 좋군요. 그러니까. 예,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수상으로 딱 보면 지역별 주간 월간 수익을 보면 네. 선진 아메리카, 캐나다, 미국이잖아요. 여기 빼고 다 많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하면 이제 돈은 외국에서 즉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돌아갈 거다 그런 생각인가 봐요. 이제 긴축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자산을 돈을 유동성 풀어줄 속도를 줄였을 때 예. 우리가 그때 경험을 가졌던 거죠. 뭐 다들 별거 아니라 하지만은 결국은 미국 쪽을 선호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때와 꼭 같지는 않거든요. 과거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 가격까지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걱정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런 대표적인 게 최근에 어제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도 굉장히 자신감을 표명했지만 사실 그게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실제 밑에 깔린 생각들은. 여러 컨콜에서 여러 Q&A가 있으면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시장에서 예측하는 아주 증가율, 공급 증가율을 한 예를 들어서 뭐 디램 같은 경우에는 한 25%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전자에는 한 29% 얘기했단 말이에요. 출하 증가율을 갖다가. 이게 낸드는 한 40% 보고 이제 47% 얘기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장 생각보다 왜 이렇게 빨리 늘리지? 뭐 정말 너무 좋아서 늘린다고 보면 굉장히 전자가 올라가야겠죠 지금. 왜 못 올라가냐는 거죠. 생산량을 기본적으로는. 늘린다는 게 삼성전자의 발표였습니까? 출하량을 계속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거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출하량이라는 건 수요가 있어서 주문이 들어오니까 파는 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도 보시지만 시장에서 마켓에서 생각하는 그 업체들이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 D램을 본다면 25% 보는데 전자는 29% 늘리겠다고 하는 거면 시장보다 더 늘린다는 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수요가 시장이 보는 것보다 더 좋다고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보는 거겠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보통 그랬을 때는 수요보다 공급 업체가 더 빠를 때는 아마도 그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가격의 변화 가능성을 사람들이 보는 거죠.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게 빨리 올까봐 그걸 걱정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굳이 그렇게 봐야 되냐들 하시겠지만 그 우려들을 한 3개월 전부터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예. 어제 컨콜에서 좀 더 확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 밑에 깔린 생각은 내년도 이익이 뭐 좋게 보는 분들은 70조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올해까지는 좋겠지만 내년 이익은 뭐 플랫이나 좀 더 느는 정도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사실 아마존 실적 나왔잖아요. 예. 거기서도 아마존의 최고 책임자 CFO가 올사브스키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3분기서부터 매출이 좀 추정치를 산이 낮춰 얘기했잖아요. 테크 수요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내비쳤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 어제 컨콜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러한 약간 아주 좋게만 볼 수만은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공감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하나 이렇게 지휘자님이 질문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굉장히 삼성전자가 자신감을 표현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원가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추론을 하건데 원가에 자신 있다는 뭐죠? 그래서 디램 가격이 여기서 좀 주춤해져도 우리들은 자신 있다 이런 말로 예. 내비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굳이 이런 말을 했냐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뭐지? 하는 생각들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쌀 때는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올해 내내 제가 반복돼서 강조드리는 거는 좀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운데 이걸 확 치고 나갈 모멘텀의 속도, 힘은 약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자꾸 이러한 어떤 그 추론이 가능한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치고 나갈 것 같은데 왜 못 갔지?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근데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이미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었고 예. 또 아까 공급과 수요 여러 가지 이후의 기대감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고민할 거리가 커지고 있는 게 어제 삼성전자 오늘 아마존 소위 그 매출 둔화 이게 연결돼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오늘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그동안 사실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뜻이네요, 주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뭉뚱그려서 보통 우리 시장이 많이 강하게 올라온 건 모멘텀이 셌기 때문이죠. 유동성 모멘텀도 강했고 예. 또 하나는 경기와 기업 이익의 개선 모멘텀도 강했는데 모멘텀이 감속기에 들어갔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 모멘텀이 감속하더라도 높은 레벨이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는 예. 숫자상의 어떤 확인이 필요한데 그거는 방금과 같이 그런 출하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 각도로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추론하는 과정에서 그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작년에는 어차피 내년에 좋아질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다 외칠 수가 있지만 예. 올해는 사실 이 가능성이 피크 아웃이라는 단어를
굉장히들 거부감을 갖고 들으시는 분들 많지만 피라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 다음에 모습이 안 보이다 보니 네. 시장은 개인들 외에는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좋은 시나리오를 이미 많이 다 반영해버린 주가 그렇죠. 때문에 예. 네, 주가가 예. 이래도 좋은 소식 저래도 좋은 소식 나옵니다만 잘 안 오르고 그렇죠. 있다. 아쉽죠. 그게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리포트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랍에미리트면 저기 중동의 네. 두바이라는 도시로 유명한 그 나라죠. 쓰레기 폐기물 소각 공장을 급하게 만들고 있다고 이 나라가. 네. 왜요? 중국 때문입니다. 이 아랍에미리트가요. 그동안 그 재활용 플라스틱을 포함해서 네. 종이나 일반 폐기물을 모두 중국에 수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이 지난 2018년부터 해외에서 들여오는 쓰레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갈 곳 잃은 쓰레기들이 두바이 뭐 한켠에 산처럼 쌓이기 시작한 거죠. 여기는 분류하고 재활용하고 하는 시설이 이 나라는 없나 봐요. 사람도 구하기 어렵고. 있는데 뭐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국가라서 이제 처리에 문제가 생기니까 네. 두바이가 우리 돈으로 한 1조 2천억 원 정도를 들여서 전력 생산이 가능한 이 쓰레기 소각장 4곳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작은 곳은 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인데 예. 그 아부다비에서도 2개를 더 짓고 있거든요. 그 아랍에미리트가 연방이니까 거기 아부다비에서도 2개를 더 짓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생활 쓰레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소각을 할 수 태울 있게 수 될 있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화력 발전소네요. 다만 연료가 쓰레기인.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배출가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그 모든 쓰레기들을 일일이 다 분리를 해서 이제 최종으로 남는 쓰레기만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렇게 되면 그 아랍에미리트가 2050년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 탄소 순제로 달성은 좀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원래 목표 발표할 때 우리 쓰레기는 다 중국으로 보내고 우리는 깨끗한 것만 있으니까 그쯤 되면 탄소 제로 되겠대라고 생각했던 중국은 쓰레기 수입은 왜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까? 그동안 이 쓰레기 수입이라고 하지만 쓰레기가 사실은 재활용품들 수입하는 거라서 재활용품, 뭐 고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처음부터 그 모든 폐기물을 수입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네. 2018년 초반에는 그 오염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뭐 플라스틱 같은 재활용품만 수입을 받겠다고 했다가 올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다가 올해예요. 2021년부터는 네. 재활용품을 포함한 모든 쓰레기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본인들도 이제 더 이상 자국 내에서 쓰레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네. 또 무엇보다 지금 탄소 배출 목표 부합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소각이나 처리하는 게 금지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에는 이 중국이 고형 폐기물법을 공식 발효했는데 폐기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독이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산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뭐 도시 생활 쓰레기의 60%를 재사용해보자 하는 목표 같은 거를 네.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냥 쓰레기 다 이것저것 집 앞에 쓰레기통에 버리면 네. 그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가서 또 다 그냥 실어 가고 뭐 태우면 어떻게 하는지 태우고 묻고 뭐 그랬었는데 중국도 그러다가 이제 슬슬 뭔가 우리처럼 가동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이 중국이 수입을 금지하면서 그 유럽 쪽의 쓰레기는 또 터키로 몰리고 있어요. 여기 터키도 폐기물을 수입해 가던 국가인데 터키는 국가에서 지금 쓰레기를 수입하겠다 안 하겠다 좀 번복을 하고 있기는 한데 예. 대부분 뭐 재활용 쓰레기 수입해 가지만 좀 들판에 쌓여가는 쓰레기들이 좀 보였나 봐요. 그래서 네. 환경 단체들이 강력하게 수입을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그러면 이제는 내부에서도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도록 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를 굉장히 강화를 시켰죠. 굉장히 뭐 지역마다 이렇게 강화를 해서 감시를 또 하고 잘못 버리는 사람, 뭐 상하이나 선전 이런 곳들에는 예. 조금 더 프로젝트를 도입을 해가지고 뭐 어떤 동네는 쓰레기통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사진을 찍는데요. 주민이 확인되면 쓰레기통이 열리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잘못 버리는지 뭘 버리는지까지 그리고 무게가 어느 정도를 버리는지까지 안면인식 기술을 거기에 활용해서 네 그렇게 하는 네. 방안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런 덕분에 아랍에미리트 포함해서 미국, 네. 영국 지금 쓰레기 다들. 어떻게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본인들 나라가 깨끗한 건 아니고 그냥 중국이 다 받아주니까 네. 좀 깨끗해졌던 국가들이 지금은 그럼 각자 발생하는 쓰레기는 각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각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당장은 뭐 매립이나 소각밖에 방법이 음. 없거나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나라로 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처음에는 이 중국을 대신할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태국 등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좀 보냈는데 네. 여기도 이제 점차 수입을 거부하게 되면서 이제 음. 노동력이 좀 싸거나 예. 느슨한 환경 규칙을 가진 나라, 뭐 예를 들면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 가나, 라오스 등으로 보내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 국가들로 간다고 해서 여기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동네 업자들이 배에다 싣고 나가서 저 먼 바다에다 버리고 오면 그럴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뭐 매립지나 소각 아니면은 진짜 일부는 음. 바다에 몰래 버리고 올 수가 있어서 예.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럼 누구 때문이냐? 몰래 바다에 버리고 온 그 친구들 때문이냐? 아니면 자기네 나라 쓰레기 그 나라에다 판 나라가 잘못이냐? 결국은 우리가 결국 버리는 것인데 그렇죠. 돈 많이 들겠습니다. 점점 이제 나라들이 쓰레기를 재활용하든 처리하든 분류하든. 그렇죠. 미국 그 일부 지역을 예로 들면요. 예. 2017년까지 재활용품을 중국에 팔 때마다 우리 돈으로 1억 원씩 벌었대요. 네. 근데 중국이 수입을 거부한 2018년 이후로는 이제 이걸 처리해야 되니까 예. 처리 비용으로 우리 돈 8억 원이 소비되고 있다. 음.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워낙 미국이란 나라는 분리수거가 몸에 배지 않은 그냥 곳이어서 다 버리죠. 왜 다- 그냥 그 도시락 통이든 플라스틱 통이든 음식이 그대로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음. 하고요. 어떤 곳은 이제 분리수거를 해보겠다고 쓰레기통에 구멍이 2개로 나눠져 있어요. 플라스틱과 뭐 네. 일반 쓰레기. 예, 예. 근데 그 밑에는 봉투가 하나예요. 봉투가 하나여서 도대체 왜 굳이 이렇게 왜? 굳이 왜? 굳이 왜? 이런 상황도 있죠. 봉투를 2개를 나눠서 쓰라고 만든 쓰레기통인데 봉투 넣는 분이 그냥 이게 뭐야 싶어서 그냥 하나로 예전처럼 제가 손을 이렇게 넣어봤는데 뚫려 있더라고요. 같이 아예. 서로 연결돼서. 네. 정말 미국이 사실은 소비량도 많고 네. 분리수거 참 잘 안 해왔던 나라인데 미국이 제일 골치 아프긴 하겠어요. 그렇죠. 이 나라는 보면 무슨 플라스틱 그 복숭아 같은 거 담아도 우리 플라스틱에다 담잖아요. 네. 미국의 쇼핑몰에 가서 사면 복숭아는 똑같은데 네. 그 플라스틱 자체가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서 버리기도 아깝고 무겁기도 하고 네. 참 자원을 넉넉히 쓰는 나라구나 여기는. 네, 전혀 뭐 음,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죠. 그렇군요. 아이스크림 기업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벤 앤제리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아이스크림 회사인데 네. 이스라엘에는 우리 아이스크림 안 팔겠다. 네. 일종의 아이스크림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뭐 어. 명확하게 제재는 아니지만 일종의 제재로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베넨젤스라는 그 아이스크림 기업이 미국 시장 점유율 거의 25%에 달하거든요. 예. 굉장히 큰 기업인데 이곳이 최근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예루살렘 동부, 요르단강 서안 등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드린 요르단강 서안과 예루살렘 동부 지역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정착촌을 만들어가지고요. 네. 약 70만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 원래 살던 원주민들 내쫓고.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이 원래 살던 동네이기도 한데 이 팔레스타인들은 정작 노동 허가를 받은 노동자들이 아니면 정착촌에 들어가는 게 금지가 돼 있거나 네. 뭐 이외의 지역에서도 팔레스타인을 좀 억압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조직적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런 베넨제리스는 지역인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해당 지역의 경우 유통업체 협력체와 2022년까지 계약이 종료되는데 이때 이후로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벤 앤젤리스는 이스라엘 반대쪽 편을 네. 듣는 거네요. 그렇죠. 이 자기네의 회사 가치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평화를 막는 불법 점거를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거부다 이런 의미를 보이고 있죠. 벤 앤젤리스는 미국 회사입니까? 네,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고. 네, 벤하고 제리가 벤 앤젤리스죠. 네, 벤 앤젤리스. 네, 벤하고 제리가 미국인인데 백인 2명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반 이스라엘 쪽으로. 네. 여기는 대주주는 그럼
똑같은 그 벤님하고 제리님인가요? 원래 벤님하고 제리님이었는데 네. 2000년에 그 유니레버라는 그 회사 있잖아요. 예. 거기에 매각을 했습니다. 아. 이때 매각 조건이 행동주의에 연간 최소 1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억 원 예.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 하는 게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이 행동주의를 전담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벤과 제리라는 이분이 회사를 팔면서 네, 우리의 가치는 꼭 지켜달라. 우리는 회사를 뭔가 사회운동의 근거지로도 삼는 사람들이니 네. 너희들도 우리의 뜻을 받아서 해라. 네. 어. 그래서 이 베넨제리스 하면 좀 민감한 사회적 오. 이슈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회사로 유명해요. 예. 예를 들면 작년에 그 흑인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시작된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운동이 네. 일어났었잖아요. 예. 이때도 한 발 더 나아가서 아. 백인 우월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이런 지지하는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좀 호응을 얻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진보적인 슬로건을 자주 내거는 기업이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성향도 음. 되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종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시즌별로 여러 개를 만들고 이름도 막 새로 지어내거든요. 아. 근데 거기에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포함을 시켜요. 이번에 나온 신제품 아이스크림 이름은 트럼프 고홈입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 오. 전 대통령의 이민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때는 아이스크림 이름을 레지스트, 저항이라는 이름을 내놓기도 하고 이야. 뭐 이 사람들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이 사람이 당선됐을 때는 그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구가 Yes I Can이었잖아요. 네. 그 라임을 맞춰서 Yes Pecan 이런 아이스크림을 내가지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네. 그런 성향이 있는 나라라서. 네. 그런데 원래 미국 사회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지지하는 계층도 꽤 있고 그분들이 원래 힘이 좀 세다면서요. 그쵸. 좀 뒤에서 거의 미국을 움직이는 강력한 자본의 소수들이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지금 저희가 잘 아는 그 화이자 회장도 알버트 블라라는 사람도 유대인이거든요. 네. 이럴 정도 금융이나 뭐 언론, 영화 등에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많은데 좀 자본력이 강하다 보니까 정치 쪽에 우호군이 많아요. 예.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도 있고요. 반면에 또 이렇게 베넨제리스를 지지해주는 쪽은 이제 이스라엘을 좀 분쟁 국가 지역, 억압 국가로 낙인할 수 있다. 네. 이런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곳도 야, 있죠. 아이스크림 회사가 아주 새로운 다른 무대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네요. 저 일개 아이스크림 기업이지만 이스라엘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네.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뭔가 정치 참여를 하는 듯한 느낌. 괜찮은 느낌인데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망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뉴스도 간단하게 있군요. 네, 유엔 난민기구 자료에 따르면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으로부터 연간 망명자 수가 15,000명대에서 10만 명으로 급증을 했다 그래요. 중국을 탈출하는 네. 망명자죠. 네, 시진핑이 집권을 시작한 게 2012년 말인데 이 이후로 중국 국적자의 61만 명이 다른 나라에 망명을 신청했고 네. 이 중 70%가 2020년에 미국으로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점점 더 중국도 분위기 뒤숭숭하고 네. 미국도 편안하지는 않는 것 같고 요즘은 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그렇군요.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업종들 중에는 실적이 좋아진 코로나 덕분에 좋아진 곳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나빠진 곳들도 있는데요. 요즘 안 그래도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뭐 대부분 숫자는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작년이 또 워낙 안 좋아서 기저 효과도 있고 해서 코로나 훨씬 더 이전과 비교해서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좀 시선을 멀리 두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증시 업종 분석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차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좋아진 회사들도 있고 네. 업종들이 네. 별로 안 좋아진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들도 있죠. 대표적인 거 피해는 뭐 항공, 비행기 이거는 여행. 뭐 네. 말 안 해도 눈에 띄는 거고. 일단은 좀 코로나 덕분에 돈 많이 법니다 하는 업종들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지금도 TV 앞에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라디오 들으시면서도 뭐 올림픽 때문에 TV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집콕 생활 늘어나면서 TV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예. 그래서 TV에 들어가는 패널을 만드는 업체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코로나 이전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의 물량 공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LCD 과거에 1위였는데 뭐 소니나 파나소닉 이런 거 제치고 1위였는데 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에 등에 업은 기업들이 뭐 BOE 같은 기업들이 엄청 커지면서 우리나라 LCD 산업은 약간 사양 산업처럼 경쟁력에서 좀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예. 뭐 오죽했으면 디스플레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삼성 디스플레이도 우리 이제 LCD는 그만하겠다. 네. 이런 선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중국이 해라.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만 했었는데 네.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그냥 하락하기만 하던 LCD 가격이요 반등하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뭐 재택근무 많이들 하셨을 거고 네, 네. 뭐 집에 오래 있으니까 TV도 많이 보셨을 거라서 TV도 큰 걸로 바꾸고 네 재난지원금 받으니까 TV도 큰 걸로 재택근무 바꾸고 하려면 모니터도 하나 새로 큰 거 좀 사고 그리고 노트북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네. 반대로 공급은 제가 앞서 사양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만둘 정도였으면 다른 업체들은 어땠겠어요? 다 문 닫았다. 네, 그래서 설비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예. 중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출혈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LCD에 더 이상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태였고 예.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게 이제 OLED니까 OLED라는 차세대 이제 디스플레이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 이 공급은 빠르게 못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LCD 패널 가격이 작년 5월 이후에 올해 6월까지 13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가 LG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 회사가 3천억 넘는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2분기에 이번 네. 분기에 네. 예, 작년 이맘때. 네. 근데 올해 2분기에는 무려 7천억 넘는 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 이전을 다 통틀어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이제 1조 2,800억 원 영업이익을 이제 올해 기록했는데 네. 이게 320% 증가 작년보다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업종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최근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들이 네, 아까 제가 TV 살 만큼 샀다 이거죠. 그렇죠. 13개월 연속 패널 가격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난 6월까지. 근데 7월 달에는 LCD 가격이 드디어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OLED, 네. OLED 이런 거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회사 측에서는 수익성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의 그 말씀하신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인데 네. LG 디스플레이는 LCD 이제 안 해요? 아닙니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뭐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조금은 줄이겠다. 왜냐하면 덕분에 돈 좀 벌었겠네요. 네, 그럼 돈도 그 회사는? 벌었고 OLED로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포기는 아니다. 예. 뭐 대면적이나 굉장히 뭐 큰 거 수익성 높은 LCD는 계속 하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삼성 쪽. 네. 디스플레이는 LCD 사업 이제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네. 워낙 이제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철수하기로는 네, 해놓고. 철수하기로는 해놓고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조만간 철수를 하고 OLED에 집중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OLED도 그럼 많이 팔렸겠네요. OLED도 많이 팔렸고요. OLED는 아직 적자예요. 이게 처음 나오는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삼성에서 만드는 소형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OLED 디스플레이는 이제 흑자인데 대형은 아직까지 적자거든요.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는 이제 대형 패널이 많이 팔리면서 OLED 패널이 많이 팔리면서 네.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쪽이 수익성도 괜찮은 게 아직까지는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분야거든요. 비싸게 팔 수 있다 이거죠. 네.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이 못 따라오다 보니까 수익성도 조금 있고요. 기술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예. 분야다 보니까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LCD 가격이 좀 올라주면 네. TV 사러 가서 비싼 거 OLED TV 살 건지 아니면 좀 저렴한 LCD TV를 살 건지 고민하는 분들이 네. LCD가 의외로 또 비싸네. 네. 그러면 비슷비슷하네 하면 또 한번 OLED 를 OLED 사볼까 그냥? 네. 그래서 사는 분들이 슬슬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렇죠. OLED의 장점은 좀 얇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뒤에 빛을 쏴주는 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LCD보다 얇으니까 예. 뭐 어떤 TV 같은 경우에는 액자 같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제 눈에는 너무
있더군요. 깨질 것 같고. 깨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차장님하고 저하고 사이에 있는 그 좀 아크릴판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 정도 두께여서 네. 뭐 신미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벽에 도배하듯이 딱 풀로 붙일 거 아니면 네. 어디 갖다 놨더니 화면은 얇아졌는데 네. 밑에 받침대는 한 10cm는 폭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얇아지지도 않고 이제 받침대보다도 더 훨씬 얇아지니까. 네. 실적 좋은 업종이 또 어떤 게 있죠? 이 LCD 패널 만드는 회사 말고.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유가가 마이너스를 갔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고 하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음. 그러다 보니까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기름 파는데 기름 이제 채굴하는 사람들이 돈을 뭐 많이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는 줄고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빠르게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트리거 역할을 한 건데요. 정부의 지원,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겹치면서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요.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무려 1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조 원 넘었네요. 네, 작년에 1억 달러였거든요. 작년 예. 2분기에.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이 좋았다라고 했는데 4억 달러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탄소 배출권이나 비트코인 팔아서 이익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전기차가 잘 팔렸다라고 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전기차는 후발주자지만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적이거든요. 네. 가장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배터리 업체 실적도 매우 좋아졌는데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배터리 셀 업체 LG화학과 삼성 SDI가요. 역사적인 뭐 가장 높은 실적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흑자 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배터리도. 맞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요.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형 배터리,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예. 지금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 무슨 배터리가 또 있어요? 소형 배터리가 있죠. 뭐 우리가 뭐 이게 뭐 휴대폰? 건전지처럼 예, 그렇죠. 휴대폰에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예. 뭐 오토바이나 전동공구, 네. 청소기 이런 쪽에 들어가는 소형 배터리는 수익성이 괜찮았는데 네. 대형 배터리는 아직까지는 적자였는데 이번에 드디어 대형 배터리에서도 흑자가 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삼성 SDI가 네. 예. 뭐 이번 실적 발표에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1위 업체 LG화학. 네. LG화학이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매출이 11조, 영업이익이 2조를 넘었는데요. 여기는 배터리 사업 부문은 떼어서 나갔죠.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아직 들어 있어요? 곧 나간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 회사는 그럼 별도로 또 있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을 말씀드리면요. LG 에너지 솔루션 영업이익이 8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뭐 만드는 회사예요? 배터리 만드는 회사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동차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럼 LG 화학은 아직도 떼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는 건 네. 무슨 배터리 만들고 있어요? 같은 회사인데 네. 이 회사를 지배해서 연결로,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가 실적이 나면 LG 화학의 실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LG 화학은 직접 배터리 사업은 이제 안 하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맞습니다. 네. 네, 같이 연결로 실적이 예. 계산이 되는데 네.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 SK 이노베이션과 소송도 있었고 네. ESS 화재 나면서 이거 물어준 돈도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익률은 조금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뭐 2분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약간 전방 산업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전기차가 많이 안 팔렸기, 그러니까 많이 못 만들었기 때문에 뭐 하나 조그만 부품 하나 없어서 차가 못 나가는. 맞습니다. 그것 그런데 때문에. 3분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면서 예.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달 19일 네. 테슬라가 AI 데이라는 걸 개최를 합니다. 인공지능의 날. 네, 네. 자율주행 관련된 뭐 이런 발표를 하는 그런 날인데요. 예. 사실 전기차를 사는 이유가 전기차 때문에 전기로 간다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자율주행이나 이런 기술 때문에 하는 건데 네. 자율주행 발전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를 좀 높여줄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반기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피해 입은 업종들은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여행, 항공 이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네. 또 어디가 좀 피해를 계속 입고 있습니까? 최근에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는 화장품 업종들이 좀 안 좋은데요.
중국의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요. 아, 네. 뭐 중국에서 안 팔려요 화장품이? 안 팔리는 건 아닌데 예전만큼 안 팔린다라고 하면서 음. 성장률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네. 이 화장품도 중국인들이 면세 수요가 많다 보니까 네. 직격탄을 맞았어요. 작년에 아모레퍼시픽이 매출이 1,400억 원으로 급감했거든요. 예. 19년도에 4천억 원 이상 나오다가 아. 1,400억 원을 급감했다가 올해 다시 정상화되려는 움직임인데 지금 또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인들이 화장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리는 게 우리나라 이제 놀러 온 김에 여행 온 김에 사가는 분들이 워낙 많았는데 네네. 그런 분들이 줄어드니까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리고 마스크를 쓰면 또 화장을 좀 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네. 자주 지워지니까 네. 오히려 자주 하게 된다. 화장품 소비가 늘어난다는 네. 주장도 있었고. 마스크를 하니까 뭐 가리는 부분은 화장 안 하지 않겠습니까? 음. 하는 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는 않았습니까? 통계를 한번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하는 김에 다 하는 게 편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마스크 부분만 빼고 하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안 해봐서 저도. 한번 여쭤보죠. 네. 또 어떤 업종이 좀 더 어려워졌어요? 이 코로나 이후로? 일단 이번에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이 되면서 주류업계들이 안 좋아졌는데요. 네. 지금 날씨 엄청 덥잖아요. 음, 그래서 음료 매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 롯데칠성의 2분기 실적을 보면요,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음료와 주류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8%, 11% 증가했고 네. 주류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러니까 음료는 올라가고 네, 주류는 떨어지고. 네. 이 주류 중에서도 뭐 집에서 혼술족들 많이 늘어났잖아요. 수제 맥주, 와인 부분은 실적이 좋았는데 네. 유흥 매출 이쪽이 많은 소주 같은 것들은 매출이 아. 전년 대비 8%나 감소. 소주는 집에서 그냥 한잔 하기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렇죠. 요새 뭐 집에서는 수제 맥주라든지 와인 같은 거 음. 뭐 이런 거 드시지 소주를 막 벌컥벌컥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다가 최근에 경쟁까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원재료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맥주는 가격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 달 14일 날 하이트 진로가 테라 캔맥주 가격을 15.9% 인하했고요. 이에 앞서서 맥주업계 1위 오비가 한맥 500을 10% 낮추면서 경쟁도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류 회사는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분위기가. 네, 알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루 두 번 여러분을 찾아오는 손에 잡히는 경제,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마칠 시간이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오리지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 내용은 주말에 저희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찾아보시면 재밌는 내용들 많이 올려놨으니까 한번 좀 들려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